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OECD 38개국 중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이민자 증가율을 기록한 대한민국. 그 중심에는 단순 이주민이 아닌 선진국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자산가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스위스 취리히의 프라이빗 뱅커가 연봉 4억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선택해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객 한 명당 평균 자산이 1,000억을 넘는 슈퍼리치들의 자산을 관리하던 그녀의 선택에 유럽 금융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000년 동안 세계 부자들의 돈을 관리해온 스위스는 이제 과거의 나라일 뿐입니다. 한국의 안전성과 편리함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제는 유럽의 금융인들도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호들의 자산을 관리하며 연간 30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의 연봉을 받던 금융권 엘리트가 전한 충격적인 증언. 1인당 GDP가 10만 달러에 육박하고 길거리에서 롤스로이스를 택시처럼 볼 수 있는 곳. 유럽의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금융천국 스위스. VIP 자산 관리를 담당하던 그녀는 왜 한국을 선택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아 벤더입니다. 스위스 취리히 UBS 프라이빗 뱅킹에서 자산 관리자로 일했고 지금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으시더군요. 세계 최고의 도시 중 하나인 취리히를 떠나 어떻게 서울에서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년 전 저는 취리히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연봉 30만 프랑을 받는 자산 관리자였고 승진도 순조로웠죠. 스위스에서 태어나 스위스에서 자란 전형적인 스위스 인생을 살았습니다. 취리히 대학교에서 금융학을 전공했고 UBS에서 인턴십을 시작으로 7년차 프라이빗 뱅커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저는 완벽한 시간 관리 속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취리히의 트램은 1분 단위로 정확했고 사무실까지 가는 길은 늘 한결같이 깨끗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호수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40프랑짜리 샐러드를 먹으며 동료들과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저녁 6시면 어김없이 퇴근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알프스로 하이킹을 가거나 호수에서 요트를 즐기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취리히의 아파트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150평방미터의 넓은 공간에 호수와 알프스가 내다보이는 테라스까지 있었죠. 하지만 그 완벽한 공간도 제게는 점점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세탁기를 돌릴 수 없었고 밤 10시 이후의 샤워는 금기시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집 테라스에서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저녁 9시 이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웃의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일요일이면 도시 전체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호수 주변의 관광지를 제외하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고 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한 번은 일요일 아침에 우유가 떨어져서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차역 안에 작은 편의점조차 문을 닫았기에 결국 우유 없는 아침을 보내야 했죠. 밤에 허기가 져도 음식을 주문할 수 없었고 갑자기 친구와 만나고 싶어도 약속은 최소 아주 전에 잡아야 했습니다. 은행에서의 업무도 완벽하게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9시에는 팀 미팅이 있었고 수요일마다 고객 포트폴리오를 리뷰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고객들은 대부분 100만 프랑 이상의 자산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산을 관리하며 받는 보너스도 상당했죠.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도 어쩐지 형식적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합리적인 규칙처럼 보였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스템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완벽한 시스템은 제게 황금으로 만든 새 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대화를 나누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만 활동할 수 있는 살. 마치 정교한 시계 속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말이면 바노프 거리는 늘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특히 아시아 관광객들이 많았죠. 제 사무실이 있는 파라데 플라츠 근처의 카페에 앉아 있으면 수많은 관광객들의 모습이 자연스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은 가이드의 설명을 경청하며 조용조용 사진을 찍었고, 중국 관광객들은 화려한 브랜드숍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관광객들은 유독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떤 독특한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특히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 막 걸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 매장에서는 전문가처럼 제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프린트 초콜릿 가게에서는 본국의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고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 번은 제가 자주 가는 호수 근처 카페에서 한국 관광객 가족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취리히의 물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스위스 현지 맥주 가격과 서울의 수입 맥주 가격을 비교하더군요. 단순한 관광객이라기보다는 세계 경제를 이해하고 있는 세련된 여행자 같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스위스 국립박물관 앞에서 한국인 남학생 둘이 건축물을 촬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건물의 역사적 의미와 건축 양식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죠. 스위스 사람인 제가 오히려 부끄러워질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관광객들의 시간 관리였습니다. 스위스처럼 시간을 중요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이 신선했죠. 기차 시간에 맞춰 움직이면서도 중간중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호기심을 보이는 모습은 마치 잘 짜인 여행 계획에 즉흥성을 더하는 것 같았습니다. 취리히의 겨울은 특히나 고요했습니다. 오후 4시면 해가 지고 도시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종종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호수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취리히 호수의 석양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완벽한 풍경 속에서도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삶이 주는 만족감보다 제 심장을 뛰게 만드는 어떤 것을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 봄이면 취리히에서는 제크세로이텐 축제가 열립니다. 겨울을 상징하는 인형 배그를 태우는 축제인데, 인형이 타서 머리가 떨어지는 시간으로 그의 여름이 좋을지 나쁠지를 점치죠. 작년 축제에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안의 겨울을 태워버려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매주 하는 팀 미팅이 막 끝나고 제자리에서 이번 주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시아 지역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하이 2주, 서울 2주. 한 달간의 출장이었죠.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시아는 제게 너무나 낯선 세계였으니까요. 관광객으로서 보아온 아시아인들의 모습은 많았지만 제가 직접 그곳에서 생활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에서는 작은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7년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 없던 일상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죠. 첫 목적지 상하이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푸둥 공항에 내리자마자 숨막히는 습도와 스모그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살던 깨끗한 취리히의 공기가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2주는 한마디로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사무실로 가는 길은 매일 다른 시간이 걸렸고, 제가 살던 스위스의 규칙적인 생활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호텔 로비에서 우버를 부르면 기사님들은 항상 영어가 안 된다며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매번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죠. 휴대폰은 마치 쓸모없는 벽돌 같았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구글 지도도, 왓츠앱도, 인스타그램도 모두 접속이 차단되어 있었고, 회사에서 제공한 VPN은 자주 끊겼습니다. 현지에서 사용하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도 외국인인 제가 가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결국 모든 결제는 현금으로 해야 했고, 이마저도 위조 지폐를 걱정해야 했죠. 사무실이 있는 루자주의 금융지구는 분명 웅장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들은 압도적이었고, 그 규모는 취리히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화려한 표면 아래에는 여러 불편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자주 혼잡했고 로비에서 보안 검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은 매일이 도전이었습니다. 구내 식당은 너무 혼잡했고 주변 식당들은 메뉴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길거리 딤섬을 시도해봤다가 하루 종일 속이 불편했던 적도 있었죠. 결국 매일 호텔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만 가게 되었고 이마저도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밤에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새벽까지 이어지는 공사 소음, 그리고 계속되는 스모그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창문을 닫으면 덥고 열면 마스크를 써야 했죠. 에어컨은 너무 건조해서 틀기도 꺼려졌습니다. 더구나 상하이의 교통은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지하철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러시아워 때는 아예 탑승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택시는 미터기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목적지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큰 난관이었죠. 한 번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기사님이 엉뚱한 곳으로 가서 1시간을 넘게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현지 직원들의 열정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는 모습이 놀라웠죠. 하지만 그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항상 통역을 거쳐야 했고 간단한 이메일 하나를 주고받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컸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했고 약속 시간은 자주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 회식 문화도 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백주라는 술을 마시며 건배를 연신 외치는 모습이 낯설었고 노래방에 가서 밤늦게까지 노는 문화는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단정하고 절제된 술자리와는 큰 차이가 있었죠. 루자주의의 마천루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지 직원들의 열정적인 모습도 새로웠죠. 하지만 도시 전체의 감도는 불안정하고 통제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곳에서는 식사하기도 꺼려졌고 밤거리를 걸을 때면 항상 불안함이 따라다녔습니다. 다행히도 곧 다음 목적지인 서울로 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당시 저의 예상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서울도 상하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또 다른 대도시라는 점에서 비슷한 혼돈을 예상했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그런 선입견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항 시스템, 정확한 시간에 출발하는 공항철도,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공기. 마치 제가 알던 스위스의 장점들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듯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사무실로 가는 길은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이 걸렸고 지하철은 스위스의 기차보다도 더 정확했습니다. 의사소통도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으며 도시 전체가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취리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곳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늦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과 식당들, 새벽에도 사람들로 활기찬 거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서울은 마치 스위스의 안전성과 편리함에 생동감을 더한 도시 같았습니다. 상하이가 통제되지 않은 혼돈을 보여줬다면 서울은 질서 있는 자유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규칙과 규율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은 있지만 그것이 자유와 활력을 억압하지 않는 곳이었죠. 2주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취리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취리히로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서울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로 향하는 트램 안에서 매일 저녁 호수를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면서도 자꾸만 서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일상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너무나 정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일시적인 향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흔히 겪는 그런 감정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더욱 강해졌고 서울에서의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랬습니다. 취리히의 저녁 7시는 마치 도시 전체가 문을 닫는 시간 같았습니다. 거리는 한산해지고 상점들은 하나둘 셔터를 내렸습니다.
반면 서울의 저녁 7시는 도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깨어나는 시간이었죠. 강남역 근처에서 보냈던 어느 저녁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맛있는 음식 냄새, 퇴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발걸음. 그 모든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했습니다. 서울의 교통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지하철은 취리히의 트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선 인터넷이 끊기지 않았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던 노선도도 금세 익숙해졌고 환승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심야에도 운행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버스까지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었죠. 심지어 택시는 앱으로 호출하면 즉시 도착했고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도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불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대한 기억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취리히에서는 점심시간이 정확히 1시간이었고 대부분 샐러드나 샌드위치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달랐습니다. 동료들과 함께한 점심시간은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식, 일식, 중식, 심지어 터키 음식점도 있었고 모든 음식들은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분식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떡볶이, 김밥, 라면과 같은 간식거리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신선했죠. 배달 문화는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밤 11시에 갑자기 피자가 먹고 싶어졌을 때 30분 만에 따뜻한 피자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은 취리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치킨, 중국 음식, 한식, 디저트까지 거의 모든 음식을 배달로 즐길 수 있었죠. 배달 음식의 퀄리티도 놀라웠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서울의 카페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취리히의 카페들이 오후 6시면 문을 닫는 것과 달리 서울의 카페들은 늦은 밤까지 영업했습니다. 커피의 종류도 다양했고 디저트의 퀄리티도 높았습니다. 특히 스터디 카페라는 개념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조용히 공부하거나 일할 수 있는 공간이라니. 게다가 프랜차이즈 카페부터 아기자기한 개인 카페까지 그 다양성도 놀라웠습니다. 밤 문화는 또 어떻습니까? 취리히에서는 저녁 9시만 되어도 마지막 음주를 재촉하는 분위기였지만 서울에서는 술집들이 새벽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포차라는 문화는 정말 독특했습니다. 간단한 안주와 함께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분위기는 스위스의 어떤 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늦은 밤에 혼자 걷는 것을 걱정했지만 서울은 제가 경험해본 어느 도시보다도 안전했습니다. 새벽에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CCTV와 편의점이 곳곳에 있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카페에 지갑을 두고 온 적이 있었는데 다음 날 그대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도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죠. 의료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출장 중 겪은 갑작스러운 치통 때문에 방문한 치과는 최신식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의사의 실력도 탁월했습니다. 더구나 스위스의 병원비와 비교하면 믿기 힘들 정도로 저렴했죠. 검사부터 치료까지 단 2시간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목욕탕 문화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한번 경험해보니 그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었는데 찜질방은 그런 저에게 완벽한 휴식 공간이 되어주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경험은 마치 도시 속의 휴가 같았습니다. 서울의 패션과 뷰티 문화도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취리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스타일과 브랜드들, 24시간 영업하는 미용실,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화장품까지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명동의 화장품 가게들은 마치 놀이동산 같았죠. 직원들의 친절한 설명과 풍성한 샘플은 쇼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의 빨리빨리 문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급해 보였던 이 문화가 사실은 효율성과 편리함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안에 배달되고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은 다음 날이면 도착했습니다. 심지어 은행 업무도 모바일로 몇 분 만에 해결할 수 있었죠. 디지털 결제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아직도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데 반해 서울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살 때도, 택시를 탈 때도, 심지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카드나 핸드폰으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쇼핑몰 문화도 전혀 달랐습니다. 취리히의 쇼핑센터들이 늘 같은 모습이었다면 서울의 쇼핑몰들은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엑스몰의 지하거리, 타임스퀘어의 현대적인 분위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미래지향적인 모습까지 각각의 쇼핑몰이 마치 작은 도시와 같았죠. 한강공원의 존재도 신선했습니다. 취리히 호수가 고요하고 정적인 아름다움을 가졌다면 한강은 살아있는 문화공간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텐트를 치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버스킹 공연을 하는 청년들. 강변이 이토록 다채롭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서울의 직장 문화도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회식 문화나 위계 질서는 조금 낯설었지만 그 속에서도 일종의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업무의 효율성과 빠른 의사결정 과정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지나치게 신중한 절차들과는 대조적이었죠. 주말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취리히가 일요일이면 완전히 멈춰섰던 것과 달리 서울의 주말은 또 다른 활기가 넘쳤습니다. 백화점과 마트는 오히려 더 붐비었고 공원과 거리는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기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24시간 영화관, 심야 연극, 새벽까지 이어지는 전시회까지 언제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취리히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밤 서울에서의 기억을 일기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읽을 때마다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찾던 것, 그리고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서울은 스위스의 안정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활기와 자유로움이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한국의 예의 문화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과하다고 느껴졌던 인사와 존댓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위스의 예의가 다소 차갑고 형식적이었다면 한국의 그것은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취리히로 돌아온 지 한 달, 저는 결국 부모님께 제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위스 금융의 심장부인 UBS의 프라이빗 뱅커 자리를 버리고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상대로 부모님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7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금융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일종의 특권이자 자부심이었으니까요. 주변 친구들과 동료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린 것이라 생각했고 몇몇은 제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먼 아시아로 떠난다는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제가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며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대와 걱정이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주변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제는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실행에 옮기는 것은 생각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취업이 확정되어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외국계 금융사들의 이력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에 화상 면접을 보는 일이 잦았고 때로는 한밤중에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언어였습니다. 비즈니스 영어는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어는 거의 할 줄 몰랐습니다. 퇴근 후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인사말조차 어려웠지만 조금씩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을 느끼며 작은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아파트 계약 해지, 가구 처분, 보험 정리 등 실질적인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7년간 모아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간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취리히 호수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마시는 마지막 와인은 달콤하면서도 쓸쓸한 맛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처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고객 포트폴리오를 담당할 매니저를 찾고 있었고 제 스위스 금융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봉은 스위스에서보다 줄어들었지만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UBS에 사직서를 제출하던 날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 후로 예정된 승진, 상당한 연봉 인상 가능성, 그리고 제가 포기하게 될 모든 것들.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돈이나 지위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짐을 꾸리는 동안 서울에서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늦은 밤 강남역의 불빛들, 한강공원의 활기찬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느꼈던 자유로움과 가능성. 이제 곧 그 모든 것이 제 일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변화는 늘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캐리어 2개에 제 인생 전부를 담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해준 여의도의 오피스텔은 취리히의 제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63빌딩의 야경은 취리히 호수의 전망만큼이나 아름다웠습니다. IFC몰이 있는 국제금융센터 근처에 제 새로운 집은 금융가의 중심부에 있었고 이는 마치 취리히의 파라데플라츠에 살았던 때와 비슷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여의도 공원을 산책하며 출근하는 길에는 세계 각국의 금융인들을 마주치곤 했습니다. 런던의 캐너리 워프나 뉴욕의 월스트리트처럼 여의도도 독특한 금융가만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봄이 되면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이 만개하는 풍경은 제가 본 어떤 금융가의 모습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적응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스위스 금융권 경험을 높이 평가했고 유럽 고객들을 주로 담당하게 되어 언어의 장벽도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위스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강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업무 처리 방식에도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업무 문화는 스위스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빠른 의사결정 과정은 때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의 회식 문화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문화에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어학원에 다녔고 주말에는 한국인 친구들과 스터디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몰랐던 제가 이제는 간단한 업무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일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했습니다. 퇴근 후에 친구들과 치맥을 즐기고 주말에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고 늦은 밤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특히 24시간 도시의 편리함은 놀라웠습니다. 밤늦게 배가 고파도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생겨도 편의점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편리함은 제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환경도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세상은 스위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은행 업무부터 식사 주문, 택시 호출까지 모든 것이 손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봄에는 벚꽃을 보며 피크닉을 했고 여름에는 한강변에서 시원한 맥주를 즐겼습니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갔고 겨울에는 남산타워에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매 계절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수입은 스위스에서보다 줄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새로운 모험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편리한 시스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퇴근 후의 삶도 너무나 풍성해졌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동료들과 치맥을 즐기고 주말에는 IFC몰에서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때로는 늦은 밤 당산동의 맛집들을 탐방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식문화, 카페 문화, 여가 문화는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위스 본사의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면 그들은 늘 제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저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더 생기 있어진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얼마나 잘 맞는지 매일매일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동료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스위스와 유럽의 지인들이 제 SNS를 보고 한국 생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실제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특별하고 만족스러운지를 꼭 경험해 보라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물론 여전히 배울 것도 적응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스위스의 황금 세장을 벗어나 선택한 이 자유로운 비행이 제게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서울은 제게 단순한 도시가 아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겠지만 이제는 자신 있습니다. 취리히에서의 7년이 제게 안정과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면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은 제게 자유와 행복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탁월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곳에서의 1년은 제가 취리히에서 보낸 7년보다 더 많은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 도전들을 통해 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황금 세장을 벗어나 선택한 이 자유로운 비행은 단순한 환경의 변화를 넘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제게 단순한 도시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더 활기차고 더 열정적이며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은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역동적이고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이곳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의 연속입니다. 이제 저는 다가오는 겨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겨울 축제들을 경험해보고 싶어 이미 일정을 알아보고 있죠. 화천 산천 어축제, 태백 눈축제, 서울빛 초롱축제까지. 벌써부터 설렘이 가득합니다. 한강이 얼어붙는 진정한 한국의 겨울을 경험하고 싶고 눈 내리는 경복궁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값진 선물이 되어주었다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더 큰 성장을 이뤄내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 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